네. 이번 시간에는 탐구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학습의 이해입니다. 탐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듀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 시작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알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듀이가 항상 강조하는 반성적 또는 성찰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관찰이나 사실의 발견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이 탐구학습은 일단 개념적인 이렇게 됩니다.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탐구적인 사고방식을 배워나가며 학습자들은 지식 획득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탐구 능력을 키워나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요걸 갖다 이제 국어과에 조금 더 초점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구체적인 국어 사용 사례나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국어 생활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도입 배경은 과거에 이 문법 수업이 주로 문법의 어떤 규칙, 체계, 이런 지식 전달식, 정보 전달식 수업, 또 그다음에 암기해서 시험 보는.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 수업을 되게 꺼려하고 또 특히 자신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선생님도 설명하기 어렵고 아이들도 그것을 못 느끼고 또 흥미가 또 유발도 힘들고 생활 전이가 부족하고 이런 어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법에서 얘기하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광혜 교수님께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국어지식 탐구라는 책에서 1997년, 1996년 이 시기에 문법 교육에 대한 이제 이런 비판, 또 현장의 비판이라든지 학계에서도 또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사회과나 과학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이 탐구학습이라는 모형을 들여와서 마치 국어학자가 지식을 발견하는 자료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경험을 학습자들이 경험하도록 하자. 그로 인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어떤 이미 정해진 규칙과 체계를 머릿속에 외우는 것을 넘어서 어떤 언어의 의식을 기르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주로 그런 어떤 도입 배경으로 인해서 문법 영역의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보면은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 뒤에 이제 종교의 표현들이 전부 다 뭐 탐구한다, 뭐 탐구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것이 전부 다 이제 탐구학습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그런 성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학습은 뭐 또 모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문제 확인하기.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또 학습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제 교사가 또 자료를 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과제로 또 자료를 이제 뭐 가져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 사례를 탐구합니다.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할 때는 추가 자료를 또 제공하거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또 수집하도록 찾아 나서도록 또 독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탐구합니다. 그다음에 지식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사례를 어떤 비교하고 또 일반화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규칙이라든지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지식을 또 다른 곳에 적용해보고 일반화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탐구학습은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인지적 차원에서 국어학자들이 이런 언어 현상에서 원리나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지식 발견과 생산을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흥미나 동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또 자료를 관찰하고 숙고하면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원리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말 그대로 탐구를 하는 거죠. 예. 주로 이제 모둠으로 이루어져서 탐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서로
예, 이거는 아니다, 이건 그렇다,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깊은 숙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아서 어떤 문법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깊게 숙고를 하거나 토론을 한 경험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정보 자체를 암기하고, 예, 또 그것을 갖다가 인출해서 시험을 보고 또 금방 또 망각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기는라고 바빴는데, 여기서는 어떤 작은 현상이라도 그 언어 현상을 깊게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 번째로 학생의 사고력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 능력, 탐구력이 신장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국어 지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국어 영역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주로 이제 쓰기가 이제 어떤 비판적 사고력에 직접적으로 관여된다라고 해서 이제 쓰기를 사고력 발달의 도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법 영역은 단순히 수동적인 전문가들이 밝혀놓은 국어학자들이 밝혀놓은 그런 지식과 체계를 수동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넣고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탐구해서 깊게 숙고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일반적인 사고력, 우리가 수학 공부도 그것을 뭐 미적분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수학적인 수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것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언어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더 키우게 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 또 깊게 탐구하는 그런 탐구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어떤 자잘한 어떤 지식들을 외운다기보다 어떤 언어의 현상, 원리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다 보면은, 예,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성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뭐 음운 변동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은 뭐 유마 비유마 뭐가 있고 뭐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뭐 디귿과 비귿이 해가지고 뭐 니은과 미음이 해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입에 좋은 기관과 이런 것들이 혀와 또 뭐 잇몸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서 소리가 어떻게 이게 부딪히고 또 마찰이 되고 하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음성학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깊게 탐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언어와도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시험에 나와서 단답형, 시험에 또는 선다형 시험에 문제를 맞히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말의 소리를 내면서 또 우리 소리랑 또 표기랑 다르니까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공대를 가든 또 아니면 음악을 하든 어떤 면에서든 훨씬 더 많은 전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문법 교육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부분에 또 파급력 있게 전이가 될 거라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지적 차원을 넘어서 또 정의적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문법 수업을 학생들이 많이 재미없어하고 꺼려하는데 이렇게 깊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또 학습 동기와 또 흥미가 유발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탐구 학습은 전통적인 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죠? 직접 교수법과 함께.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학생에게 선택권이 부여되고 또 학습자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주도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 이 제 생각에는 학습자 참여형 수업이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의지라고 하죠. 예, 탐구 성향, 또 끈기.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제 바로 답지를 보지 말고 이제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씨름을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 수학을 잘하려면은 그렇듯이 이 문법도 단순히 그냥 한 뼘 정도 되는 지식을 머릿속에 막 그냥 연필로 막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깊게 끈기 있게 탐구하면서 그런 탐구 의지나 끈기를 기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구학습이 나온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장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지만 또 그리고 여러 면에서 시도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까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적용상의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을 또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이쇼 현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A4지 한 반쪽 또는 한 3분의 1쪽이면은 원리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한자어랑 고유어랑 또 고유어랑 고유어랑 합쳐질 때 뒤에가 된소리가 되고 또 니은이 덧날 때 그다음에 이제 예외 6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딱 외우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뭐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예. 그런데 이것을 탐구학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사이쇼시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언어 자료 한 50개를 주고선 아이들에게 그 규칙을 찾아라. 어떨 때는 시옷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 들어가느냐 해서 이 귀납적으로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몇 가지 원리를 추론해 내도록 시킨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한 A4지 한 3분의 1쪽 되는 것으로 교사가 한 15분이면 간단하게 예시를까지 들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상당한 한 두 차시 정도를 투입을 해도 그 애들이 그것을 탐구해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현상에 이어서 예측하기 곤란한 이 엉뚱한 학생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교재에 소개해 놨는데 백지랑 핑크에는 사이쇼시 없네. 예, 이 백지는 사실은 이제 한자어기 때문에 만약에 백지짱 그러면은 이제 한자어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핑크는 또 외래어니까 또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쇼시 없는 게 당연한데 백지장 핑크빛 이렇게 되어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에선 사이즈옷을 못 쓰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유빛 뭐죠? 맥주 뭐죠? 우유값 이렇게 할까요? 또 맥주집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사이즈 있네. 그러면은 먹는 거에는 사이즈이 들어가나? 예. 그다음에 전세는 방이고 전셋집이고 이거는 똑같이 전세랑 방집인데 이거는 뭐가 다르지 해서 또 엉뚱한 추론할 수 있겠죠. 방은 작은 거고 집은 크는 거니까 집 정도 큰 거야 돼야지 시옷을 쓰는 거라. 이렇게 굉장히 또 엉뚱한 추론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교사가 이것을 갖다 일일이 또 야, 이거는 전세 방은 아니고 집 이런 건 아니고 또 먹는 거랑 상관없고 또 이거 색이랑은 또 상관없고 이것을 갖다가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다 범위를 한정해서 또 가르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 가설 설정과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 지식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언어 현상에 대한 설명력 있는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또 언어도 계속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 국어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이제 과거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어땠고 뭐가 없어졌다 없어졌다지만 지금도 또 국어가 우리말도 또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언중들이 어떤 새로운 말을 신조어를 만들어서 쓰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안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어떤 단어를 결합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조어법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단어가 또 출현하기도 하고, 그죠? 또 외래어가 생기면서 또 결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아, 그, 뭐, 항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의 그 역사성, 또 사회성, 이런 측면에서 언어는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과학처럼 딱, 그죠? 물 분자와 뭐 수소 분자 두 개가 결합해서 뭐 물이 된다. 산소와 수소 분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절대 불변의 과학 법칙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어차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딱 고정해서 또 과학처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탐구 문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너무 큰 문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연관된 그 문법 규칙들과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량을 적게 하고 또
범위를 줄여서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사이시오 천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용어, 개념, 기초 지식은 사전에 좀 학생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또 된소리가 뭔지, 또 니은이 덧난다는 게 어떤 말인 건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학생들이 사이시오 천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라고 해서 무조건 자료를 던져주고 탐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초적인 사전 지식은 일부 제공을 하고 단서를 주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둠별로 집단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탐구학습에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탐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럿이서 같이 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관점을 나누면서 할 때 훨씬 더 깊은 탐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탐구 학습할 때 이제 학생들이 모둠별로 탐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사의 역할은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확인 단계에서는 탐구 문제를 학습자의 삶과 연관시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우리가 단순히 뭘 어떻게 탐구한다, 학습 활동을 한다, 뭐 활동 중심으로 한다 이것보다도 이 언어 현상이 너희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를 이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적절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제공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적절한 어, 양으로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가 자료를 제공할 것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는 사실은 너무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한다든지 또 뭐 굉장히 경직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스럽게 교사도 그렇고 또 학생 간의 소통도 그렇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발견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원리나 규칙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교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별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이제 근접했을 때 옆에서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질문을 던져 준다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조금 힌트, 단서를 조금 던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예시들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좀 촉진하고 지식의 어떤 탐구를 촉진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적용 단계에서는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발견한 원리를 다른 실제 언어의 자료에 적용해 보면서 그것을 더 체화할 수 있도록 도우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법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탐구학습의 좋은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문법 수업을 전부 다 이걸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학생들에게 이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문법의 탐구학습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